할머니, 욕실 가시면 안 돼요. 슬리퍼 이상해요. 하진이가 들고 온 하얀 슬리퍼 밑창이 미끄러웠다. 이거 미끄럼 방지제 아니야. 일부러 바른 거야. 손끝이 떨렸습니다. 죽이려는 거였구나. 정말로. 그 순간 눈물이 아닌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옥천에 살고 있는 68살 한옥분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한 집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가족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벌써 1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외아들 도윤이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 하진이와 함께 지냈죠. 살면서 한 번도 대접받는다는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그냥 나이 들수록 조용히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가족에게 폐 끼치지 않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아파도 가끔은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혀도 그저 참고 또 참았죠. 근데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도윤이와 세영이, 그러니까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너무 다릅니다. 이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 같은 마치 짐짝 취급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말수가 줄고 어느 날은 눈치를 보다 밥을 안 먹었더니 왜 또 쇼하냐며 쏘아붙이더군요. 그 순간 속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제 손자 하진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아직 저를 할머니라고 불러주고 제가 아프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자꾸 저를 쳐다보며 뭔가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하더군요. 아마도 이제는 저 혼자만의 짐이 아니게 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참고 숨겨왔던 삶의 민낯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집이 좁아도 도윤이 부부를 우리 집으로 들였습니다. 세영이는 처음엔 깍듯하고 밝은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찬 해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달라졌습니다. 첫 딸이 하진이가 태어난 후 세영이는 슬그머니 집안일을 저에게 미루기 시작했고 잠깐만 늦어도 왜 이것도 안 됐냐며 말투가 거칠어졌죠. 도윤이요. 아들은 그냥 말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순한 성격이었던 도윤이는 세영이의 말이면 눈치를 먼저 보고 저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나서서 얘기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저는 이 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되어갔죠. 가끔 상처라도 입으면 어디 또 넘어졌어요? 조심 좀 하세요. 그 말 속에는 걱정이 아니라 귀찮게 하지 말라는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자고 해도 보험금도 빠져나가는데 괜찮겠어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는 계단 아래에 방석을 깔고 조심히 오르내렸고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몇 겹이나 깔았습니다. 혹시라도 다치기라도 하면 그게 내 탓이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진이는 그런 저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뭔가 아이도 낌새를 알아챈 듯했죠. 그 아이에게까지 이 집의 어두운 속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웃었고 괜찮다고 했고 넘어졌다고 제가 덤벼들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기며 살았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만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끝끝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는 걸 저는 그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도 별일 없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리고 나서 설거지를 하려는데 세영이가 냉장고 문을 벌컥 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찬 또 이것뿐이에요? 된장찌개는 어제 것도 못 먹겠던데요. 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냉장고 정리하다가 좀 쉬었어. 오늘은 미역국 끓이려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아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짜 이래서야 어쩌자는 거예요라고 내뱉고는 아예 제 옆을 지나치며 부딪히듯 나가버렸습니다. 순간 어깨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아파왔지만 저는 말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하진이 방에서 작은 문소리가 났지만 아이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이한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도윤이가 집에 들어와 담배를 피우던 중 세영이가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진짜 요즘 이상해. 이러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우리만 귀찮아져. 요양원 보내자. 그냥 그렇게 정리해. 도윤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잠시 뒤엔 아무 일 없다는 듯 TV를 켰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리라는 말. 살면서 그렇게 차가운 단어는 처음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물건 같았어요. 이제 쓸모없어진 물건. 며칠 후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갑자기 휘청였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에 멍이 들었고 손등이 까졌지만 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살짝 넘어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영은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휴, 진짜자. 넘어지다 다치면 누가 책임져요? 우리 보험도 이제 하나 들어놔야겠네. 어머니 이름으로. 그 말에 도윤이도 웃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도 다 준비해둬야지. 그 순간 하진이가 방문 틈 사이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혼란, 분노, 슬픔. 그 모든 감정이 섞인 채로 말이죠. 며칠 뒤 하진이는 조용히 제 방에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누가 때렸어요? 전 놀란 눈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진이는 제 눈빛만 보고도 무언가를 느꼈던 모양입니다.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날 밤 하진이의 방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올려져 있었고 그 안엔 녹음 앱이 실행 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느꼈습니다. 이 집 안의 공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영이와 도윤이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었고 하진이는 자꾸 제 눈치를 살피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세영이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말했어요. 어머니, 이 집도 우리 집인데 방 좀 정리해요. 도장 찍고 요양원 들어가면 남은 건 우리 몫이잖아요. 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니? 뭐가요? 어머니도 이제 몸 불편하시고 하진이도 바쁘고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그 말엔 눈치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을 치워버리고 싶은 불편함처럼 말하더군요. 며칠 뒤엔 도윤이가 서류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좀 도장 찍어요. 재산 관련 서류야. 나중에 복잡해지지 않게 미리 해두는 게 좋아. 서류를 펼쳐보니 유산 포기 동의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런 걸 갑자기? 물으니 도윤이는 담배를 입에 물고 대답했습니다. 미리 정리해두자는 거야. 우리 다 편하자고. 하진이가 그 순간 조용히 거실 쪽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아빠, 그거 할머니 동의 없이 하면 불법이야. 그 말에 세영은 짜증스럽게 하진이를 노려봤습니다. 너는 왜 자꾸 끼어들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쪽으로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절대 도장 찍지 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 다 보고 있어요. 그날 밤 하진이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동 중인 캠코더와 휴대폰 2개, 그리고 작은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하진아, 무슨 일 하는 거니? 하진이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다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과 세영이 제 방 창문을 못 받기 시작했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왜 문이 안 열리니? 묻자 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외출 위험하잖아요. 혹시라도 어디 나가서 쓰러지시면 큰일이니까. 우리가 지켜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셔야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그저 하진이의 눈빛 하나에만 의지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 화장실에서 미끄러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영은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대뜸 말했습니다. 이래서 보험 들어야 한다니까. 사고 한 번에 훅 가는 세상인데.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말투, 그 눈빛. 정말로 사고가 날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하진이는 저를 몰래 안방으로 데려가 자기 폰으로 녹음해둔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그냥 욕실에서 미끄러진 사고로 하면 돼. 그래야 보험금도 나와. 도장도 이미 찍게 만들었잖아. 그 안에는 도윤과 세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라져도 이 사람들에겐 그저 처리할 문제일 뿐이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애야, 괜찮다. 그 아이가 울었습니다. 어른 앞에서 어른을 지키겠다고 우는 아이의 눈물은 생각보다 더 깊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사이 세영이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갑자기 미역국을 끓여서 방에 가져다 주고 웃으며 어머니, 요즘은 좀 괜찮으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도윤이도 퇴근 후엔 제 방 문을 두드려 엄마, 하진이랑 맛있는 거 좀 드셨어요? 라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순간 저는 착각했습니다. 혹시라도 뭔가가 바뀌는 걸까? 하진이가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낀 걸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희망이 피어오르려는 찰나. 하진이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아빠랑 엄마가 갑자기 잘해주는 거 어색하지 않아요? 저는 대답 대신 그 아이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하진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죠. 며칠 후 저는 하진이의 가방 속에서 작은 USB와 문서 복사본을 발견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캡처, 서류 사본. 모두 저에 대한 대화, 유산 포기 서류. 심지어 세영과 도윤이 보험회사와 통화한 녹취록까지 담겨 있었죠. 하진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경찰이나 동네 어른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렸습니다. 안 된다. 애야,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그러나 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라져요.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그 사람들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걸 세상이 알게 되면 이제 아무도 할머니를 함부로 못해요.
그 아이의 단단한 목소리에 저는 마음 한구석이 뭉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도윤과 세영이 나누는 대화를 하진이가 제게 조용히 들려줬습니다. 이제 애가 수상해. 내 핸드폰도 들여다본 것 같고 녹음 같은 거 해놓은 것 같기도 해. 이러다 경찰에라도 가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지. 이번 주말에 딱 마무리하자. 욕실 쪽으로 유도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진이는 녹음 버튼을 껐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쁘고 손이 떨리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준비 다 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동네 주민회관 회의 있잖아요. 그날 다 보여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진이가, 어린 그 아이가 이 모든 걸 짊어지려 한다는 것이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만큼은 절대 이런 더러운 세상에 무너지게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하진이와 저는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나눴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에 단 둘뿐인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토요일이 다가오자 세영이의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상냥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청소 다 할게요. 쉬세요. 입에 발린 그 말들이 왜 이리 더 무섭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없이 지나치던 날보다 이렇게 친절하게 웃는 얼굴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도윤은 늘 하던 대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며칠 전부터 생명보험 관련 서류가 담긴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 쓴 담배꽁초 옆에 노인보험 가입 신청서. 거기엔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수익자 아들 한도윤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하진이가 이걸 모를 리 없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이는 그날 이후로 거의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거나 학교를 가는 일도 없었고 무언가를 조용히 준비하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 목요일 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화장실에 불이 꺼져 있었고 문 앞에 뭔가 미끄러운 액체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틀려고 문을 열다가 순간 발이 미끄러지며 허리가 꺾이듯 쓰러졌습니다. 악! 비명을 지르자 가장 먼저 달려온 건 하진이었습니다. 곧이어 세영과 도윤이 뒤따라왔고 세영은 제 다리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또 넘어지셨어요? 이래서 요양원 가시자니까. 그 말에 하진이는 눈을 치켜뜨며 되물었습니다. 욕실 문 앞에 이게 뭐예요? 왜 바닥이 이렇게 미끄러워요? 세영은 당황한 듯 웃으며 아, 내가 물 뿌려놨나 보다. 미안하고 얼버무렸고 도윤은 화를 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몸 생각하셔야지. 이러다가 크게 다치면 우린 어쩌라고. 그날 밤 하진이는 더 이상 저를 방에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에 함께 자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USB 2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메인, 하나는 백업이에요. 토요일 주민회관에 가져갈 거예요. 그 USB엔 세영과 도윤이 나눈 살벌한 대화, 보험금과 유산, 사고 계획, 그리고 최근 욕실 사건의 흔적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틈으로 도윤의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대화 들은 것 같아. 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갑자기 가방을 챙기더니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지금이라도 나가요. 우리 경찰서로 가요. 지금 안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 집을 나가는 게 맞는 걸까? 그들을 이렇게 두고 가면 하진이까지 위험한 건 아닐까?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새벽, 거실에서 들려온 대화가 그 모든 망설임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하자. 물 묻힌 슬리퍼도 준비했어. 문만 열면 끝이야. 그 말은 더 이상 망상도 아니었고 기분 탓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살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분명히 나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버겁고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날까? 저 문이 오늘은 열릴까? 불안과 공포가 한 몸이 되어 온몸을 타고 기어 다녔습니다. 하진이는 제 옆에 꼭 붙어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는 손에 꽉 쥔 폰을 놓지 않고 있었고 계속해서 뭔가 녹음하고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세영은 아주 화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욕실 바닥 정리했어요. 오늘 아침은 따뜻한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샤워하고 나와서 드세요. 그 말이, 너무도 밝고 다정한 그 말이 도리어 공포였습니다. 하진이는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마요. 절대 혼자 욕실 가지 마요. 그날 아침, 도윤은 웬일로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진이, 너 요즘 폰 너무 오래 보지 마라. 어른들 대화 녹음하거나 그러는 거 다 불법이야.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법 잘 알아둬. 그 말에 하진이는 말없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조용한 저항이 저는 어찌나 마음 아프던지 점심 무렵 세영이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욕실 청소했어요. 안 미끄러질 거예요. 슬리퍼도 새 거로 놔뒀고요. 그녀의 손에 들린 하얀 슬리퍼. 어딘지 모르게 물기가 흐르는 듯한 유독 윤이 나는 고무 표면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진이는 재빨리 다가와 슬리퍼를 낚아채더니 물티슈로 밑창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미끄럼 방지제 아니에요. 이건 윤활제예요. 일부러 바른 거예요. 그 말에 제 심장이 2번 뛰고 그 다음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이 제게 문서 하나를 또 내밀었습니다. 이거 도장만 찍으면 돼. 보험 정리용이야. 엄마가 혹시 아프거나 쓰러졌을 때 우리가 대리로 처리할 수 있게 해두는 거니까. 괜찮아. 저는 문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묻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없어지는 걸 원하니? 그 말에 도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편해질 거야. 우린 그냥 정리하는 거야. 너무 오래 끌면 다들 피곤하니까. 그날 밤 하진이는 USB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이에요. 내일 오후 2시 주민회관. 다 끝낼 거예요. 그 아이의 눈빛은 더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버릴 준비를 마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참는 건 끝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야 합니다. 토요일. 날이 맑고 하늘은 잔인할 정도로 푸르렀습니다. 하진이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그냥 제 옆에만 꼭 계세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우리는 주민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모임이 열리고 동네 어르신들과 이웃들이 삼삼오오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진이는 준비해온 USB를 노트북에 꽂고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듣고만 계셔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상 속에서 세영은 소리를 지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 빨리 도장 찍어. 죽어야 우리가 산다고. 도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욕실 쪽으로 유도해. 계단은 지켜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순식간에 회관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입을 틀어막았고 어떤 이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저게 미쳤구만. 저게 사람인가. 이어지는 장면. 슬리퍼 바닥에 묻은 미끄러운 액체. 몰래 찍은 욕실 앞 상황. 도윤이 서류를 들고 엄마, 여기 사인해. 보험 처리용이야. 라고 말하던 장면까지.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의장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섰습니다. 한도윤 씨, 최세영 씨. 노인학대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의 말에 세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지가 다 꾸민 거라고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하진이. 정말 잘했다. 하진이는 눈물을 참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아무 데도 안 가요. 아무 데도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파출소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진이가 제출한 USB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저는 조사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밤 맞았습니다.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했고, 욕실에 일부러 물을 뿌려놓고 미끄러지게 했어요.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저는 그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 입을 틀어막고 있던 죄책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과 세영은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와 마이크를 들이대고 뉴스에는 노모를 보험금 노리고 살해 시도한 부부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언제나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던 우리 하진이가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도윤과 세영의 얼굴을 마주한 날, 제 안에 남아있던 어떤 감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왜 이런 식으로? 도윤의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내가 날 얼마나 사람 아닌 것처럼 대했는지 기억도 안 나니?
내가 매일 뭘 참고 살았는지, 어떤 말들을 들으며 하루하루 버텼는지, 너희는 알지도 못하잖아.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하진이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동네 주민 중 한 분의 아들이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우리가 겪은 일을 듣고 정의는 반드시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라며 기꺼이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진이가 모아놓은 녹음, 영상, 서류들 모두 날짜별로 정리해 두셨죠. 이게 그대로 공소장에 들어가면 법정에서도 그대로 먹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 있던 무언가가 처음으로 조금은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동네 어르신들도 이웃들도 모두 우리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옥분 씨가 그동안 얼마나 말이 없었는지 우리가 알잖아. 그래도 하진이 같은 손자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며느리 말투가 이상하다 싶었어. 맨날 핀잔만 주고. 이웃들의 목소리는 그간 숨죽였던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제 권리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진이와 함께 구청을 방문하고 법률 상담을 받고 노인 학대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회복지사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윤과 세영의 변호인은 처음엔 무죄를 주장했지만 하진이의 USB와 주민회관에서의 영상 공개로 곧 전략을 바꿨습니다. 피고인들은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노인을 요양원에 모시려던 과정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하진이는 또박또박 증언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얼마나 외면당했는지를 지켜봤습니다. 욕설, 폭행, 강요. 그 모든 걸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진심이 담긴 말에 재판정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도윤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법적 반격의 실마리는 점점 굵은 선이 되어 가해자들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버텨야 하진이가 웃을 수 있다는 걸. 지금 내가 나를 지켜야 내 손자가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다는 거려. 선고 공판 날, 법정 안은 적막했습니다. 나는 마치 형장의 이슬 앞에 선 죄인처럼 두 손을 꽉 잡고 하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한도윤, 최세영은 노모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으며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한도윤에게 징역 3년, 피고 최세영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합니다. 그 순간 제 귀에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하진이의 손만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를 느끼고 나서야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최세영은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그럴 생각 아니었어요. 순간 욱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자기 삶이 무너진 것에 대한 후회였지. 제가 입은 상처에 대한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그땐 내가 너무 몰랐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제야 제 안의 모든 미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한 자락은 남아 있었는데 이젠 그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과 세영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노모학대 부부, 형량 너무 낮아라며 분노 어린 기사를 쏟아냈고 동네 주민들 역시 그 집안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세영이 명의로 돌려놨던 일부 재산은 유산 강제 포기를 유도한 정황 덕분에 법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저는 그 집의 일부 지분과 남편이 남긴 작은 토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는 노인 인권 활동가로 저를 초청해 경험을 나눠달라고 부탁했고 지역 방송국에서는 인터뷰 요청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손자랑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진이는 대학을 휴학하고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매일 아침 저에게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고 책상 앞에 앉아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햇살이 부서지는 마당에 앉아 조용히 그 아이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날 밤 하진이가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가족은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피보다 마음이 더 가까운 사람. 전 그렇게 믿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에 뜨거운 무언가가 고여올랐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버텨온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이겨낸 겁니다. 요즘 제 하루는 참 단순합니다. 아침엔 하진이가 끓여주는 미역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엔 마당에 놓인 작은 평상에 앉아 햇살을 쬐입니다. 창밖으론 가을이 서서히 스며듭니다. 낙엽이 조금씩 떨어지고 바람은 차가워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죠. 돌이켜보면 그 긴 세월 동안 참고 숨기고 견디기만 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작고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누군가에게 맞고 욕을 듣고 눈치 보며 사는 건 내 탓이 아니었다는 거요. 나는 그냥 그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손자 하진이었습니다. 하진이는 여전히 하루하루 바쁩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시험 공부가 끝나면 복지사 자격증도 딸 거라며 저녁마다 책을 펼쳐놓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아이 곁에 오래 있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따금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옥분 씨, 그 방송 봤어요. 진짜 대단해요. 우리도 이제 말 좀 하며 살자고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예전엔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말을 해야 내 마음도 살고 내 삶도 사는 거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자주 말합니다. 아프다고, 싫다고, 괜찮지 않다고 그 말들을 하게 되니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도 세상도 생각보다 따뜻하더군요.
가끔 혼자 남은 저녁이며 작은 일기장을 꺼내 이런 글귀를 적습니다. 참아내는 것도 사랑이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도 사랑이다. 그 글을 쓰며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긴 시간을 버텨온 저 자신을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바라봅니다. 하진이의 뒷모습을, 햇살이 닿는 아이의 어깨를, 조용히 흘러가는 지금 이 평온한 시간을.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 비슷한 고통 속에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참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살아오며 가장 후회했던 순간은 내가 나를 아끼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지켜주기로 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먼저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가족 아닐까요? 그럼 이만 일기장을 덮습니다. 내일도 햇살이 고왔으면 좋겠습니다.